오늘은 왜 박근혜 한교안 체제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안에서 판단할 수 있게 보호해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한 사람도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 다음 내년에 대선 판도라든가 정치권의 움직임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관계는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국민 감정, 이 기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다시 추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위 문화, 시위하는 방법 등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 저항 운동은 어떻게 해야 모두가 행복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박근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도 있고, 박근혜는 죄가 없다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떠나가지고 현실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를 싫어한다 그러신 분도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해버리면 남북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북한 핵무장 완료하기를 바랍니까? 이 핵에 대해서 중요한 발언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북한 핵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권이 어딜까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어디로 생각합니까? 박근혜가 북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걸 막고, 그래서 북한에 화가 나서 핵을 개발한 것일까요? 이 핵은 그 옛날부터 그 어떤 경우라도 개발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 그때 2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그 고난의 행군 때도 북한의 핵 무장을 멈추지 않았고, 김대중 정권 때 그걸 구호하라고 그 뒤로도 많은 자금이 북한에 갔을 때도 그 자금이 그 굶어 죽는 사람한테 가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지요. 김대중 대통령 이런 말씀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2001년 이와 같이 말씀했다고 그러죠.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 그때도 자금이 올라가면 핵 개발을 하니까 안 된다 일각에서 많이 반대했죠. 이럴 때 이런 말씀 하셨죠. 자, 아무튼 이런 건 놔두고 여러분, 개발하고 옹호한 정권과 그렇지 않은 정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또 많은 옹호 발언이 있어요. 일일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옳다 그러다를 놔두고 다 그건 통치 행위니까 그걸 떠나서 여러분 개개인이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어찌됐든 북한 핵을 개발하는 걸 여러분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마치고 하루 이틀도 안 됐죠. 그런데 이미 벌써 사드 배치 반대한다, 취소하겠다 이런 말 쏟아져 나오죠. 또 촛불 시위대 안에 등장하는 구호들이 뭡니까? 이석기 석방하라 뭐 등등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앞으로 양보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이제 개성공단 도로 터라 이런 거 안 나올까요? 북한의 원조회라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비난해본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1, 2년 말고 한 10년, 15년 동안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 뉴스에서 본 적 있습니까? 북한 핵실험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하는 거, 지나가는 말로도 하는 거 봤습니까? 그 순간에도 퍼줘야 된다 그러고, 왜 그렇게 됐느냐는 이 정권이 모든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는 말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해가지고 판단해 보세요. 이러할 때 박근혜 지금 퇴진하라 이러면 거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한교안 체제 내놔라 지금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헌법재판소 빨리 탄핵 인용 끝내라. 지금도 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계속 무너뜨리고 가요. 사드 배치. 여러분 사드 배치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북한 핵을 막기 위한. 그거 당장에 지금 스톱시킬 거예요. 여러분 개성공단 열기 바랍니까? 이러기 때문에 현 체제를 지키고 헌법재판소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끔 보호한다는 거예요. 박근혜를 우상신으로 받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해놓고 어제 10일 보수대연합 이런 이름으로 청계천 광장 그리고 마로니에 대학로조 종로 일대 전체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을 잘못됐다 거부하는 시위. 그러나 여러분 언론에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뭐 MBC에서 조금 나오고 별로 나온 데 없을 거예요. 언뜻 조금 보여주고 뭐 15,000명 왔다 하더라 뭐 이런 정도였죠. 주최 측에서는 3시에 오후 3시죠. 30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하고 경찰 쪽에서 추산 4만 몇 명 그렇게 말 나왔을 거예요. 나중에 경찰 추산 뭐 15만 또 주최 측은 100만 뭐 이렇게도 말 나오고 그러대요. 그런데 굉장히 많았다는 거. 강화문에서 열린 촛불시대에 완전히 넘어서 버렸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강화문 촛불시대는 어제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졌어요. 내가 CCTV로 확인해 본 거 6시 10분 전이죠. 그때가 본대의 시작 전입니다. 거기 겨우 수천 명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8시 20분 행진해서 그렇다 이런데 강화문 동산 근방에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 앞쪽으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쪽으로. 그럼 그 인원은 뻔한 거지요. 이 보수대연합 시위는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다고 그러죠. 아무튼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시위 말이 나왔으니까 내 개인적인 좀 의견을 보태본다면은 이름을 보수대연합, 박사모 이런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 테두리를 좀 벗어나가지고 애국시민연합 이와 같이 하고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은 그런 용어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청년층이 많이 참여해야 무엇이든지 잘 이루어지니까 호국청년단, 애국청년단 이런 이름으로 모집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조직화해야 된다. 전국적인 조직. 10일 날 올린 내용 중에 그 내용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10일 날 박근혜 한교안 헌법재판소를 보호하자. 이런 이름으로 올라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조직을 해야 유용할 것인가,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딱히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나라 한국을 위하고 내가 타고 있는 한국호를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애국시민 저항운동이 필요해요. 애국시민 저항운동이 활발 타오를 때가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 시절이 도래했다 이겁니다. 내 가정, 내 이웃,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 청년이라면 평생의 그 환경을 위해서 국가 환경을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딱 도래했어요. 목까지 찼다 이거예요. 목. 그 전에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까지 도래했어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국민 저항운동이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국민 저항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언론이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 예를 들어서 촛불 시위 그렇잖아요. 실제 시위는 가장 피크 때 2만 명 온다 해도 언론에서 150만 그럽니다. 그리고 화면 엄청나게 많은 거 잡아줍니다. 뭐 그 전에 걸 잡아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어제 그 보수대 연합 이름으로 한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그 시위 보셨죠? 어디 잡아줍니까? 그리고 언뜻 보여주고 툭 떨어뜨려 버리죠. 얼마밖에 안 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촛불 시위 얼마나 왔다 그랬습니까? 어제도 60만, 100만 아마 그렇게 했을걸요? 그리고 화면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일걸요? 그러나 CCTV는 또 전혀 아니에요, 그거. 그렇다면 그 화면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나 그 화면을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기분에, 와, 어젯밤도 엄청나게 왔네. 국민 모두 그렇게 느낌이 딱 들어와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리고 대번에 100만, 60만 그래 보세요. 어둡기 전에 환히 보일 때 수천 명 앉아 있다가도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즉각 늘어요. 그렇게 10만, 20만, 30만 막 증가해요. 이 마술에 취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보수대회나 해가지고 아무리 청계광장이고 종로를 가득 채워버려도 어제는 완전히 가득 채워버렸죠. 종로 전체를. 그래도 언론에 15,000명 왔다 하고 조금 보여주면 아이고 조금 왔네? 이걸 끝이에요. 한쪽이 190만, 150만, 200만 왔다는데 그거 많아 보이겠습니까? 느낌상으로 탁 죽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언론의 힘이에요. 그래서 언론은 항상 공정하고 의도가 없어야 되고 사심이 없어야 그게 언론입니다. 그 속에 자기들 이해관계, 의도, 목적을 품고 보도를 하면 그거는 독 중의 독입니다. 국가적인 독이 되는 거지요. 국정을 흔들게 되는 독이 되고 여러분 개개인은 모든 판단을 흐려가지고 그런 독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항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언론 못 믿게 판정되면 뉴스 시간 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런 신문 받아보지도 말고 웹사이트 들어가지도 말고 광고 넣지도 말고 클릭하지도 말고 그러면 됩니다. 내 하나 그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안 돼요. 내 하나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입니다. 전부 나부터 실천하면 수백만이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언론은 어디서 먹고 생활하겠습니까? 누군가 많이 들어주고 봐줄 때 언론은 힘이 있고 거기서 언론기관이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국민저항운동 들어가면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적자 나게 돼 있고 적자 나면 똑바로 하게 돼 있고 살기 위해서. 인간은 힘이 넘치면 오만하게 돼 있고 몰리면은 어깨 축 처지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 걸기, 전화로 항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개개인으로. 하루에 10통만 해보세요. 각자 내가 10통이면은 너도 나도 10통 수만 통, 수십만 통 됩니다. 댓글 달기, 네이버 다음 어디라도 각 당 사이트, 언론기관 홈페이지 그 어디라도 댓글 달기. 또 트위터, 페이스북 열심히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언론이 그와 같이 똘똘 뭉쳐서 한쪽으로 보도하고 일방 왜곡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능가해버릴 수 있어요. 내 혼자 그런다고 될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정보 얻을 때 여러분 알고 싶은 유튜브 검색하면 그 안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하세요. 구글. 그러면 수많은 수천 수만 브로그, 카페, 웹사이트 있는 내용 다 뜰 겁니다. 거기서 판단하세요. 또 이런 거 있죠. 전문 우파 사이트 아니면 좌파 사이트 거기서 정보 구하세요. 내가 여기서는 어떤 우파 사이트, 어떤 좌파 사이트인지 말씀 안 드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시위를 하게 되면은 10,000명 모일 때, 10만 모일 때, 20만 모일 때 군중 심리가 달라집니다. 또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최하는 측은 그것까지 전부 계산해가지고 코스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주에 한다니까 그 장소가 또 좁을 것 같으면은 청계광장이나 종로 쪽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서울역 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서대문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광화문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총집결에서 가면서 나눠질 수도 있죠. 광화문 쪽으로.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중은 일일이 통제 못합니다. 특히나 행진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코스 잘 정해야 될 겁니다. 또한 경찰이 어디서 막고 그럼 막을 때는 어디로 돈다든지 어떤 일은 전부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때 예기치 않게 뭔 일이 있어가지고 전체를 통제한다는 건 어림이 없습니다. 그 길고 먼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통제됩니까? 그래서 모든 행진 전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심리를 살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다음에는 현재 국내 정치 이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민이, 애국 시민이 저항으로 국회를 정화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새누리당에 가입해서 새누리당 근본을 기관을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건 누군가 그런 건 주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국정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애국 시민 저항운동 일종입니다. 이 국회에 다시 정화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몇 년간 지켜봤죠. 지금 박근혜 반대 찬성을 떠나서 몇 년간 국회 형태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원 흔히 말 들어온 게 있죠. 야반다, 줄서기 한다, 아니면 비리, 온갖 이야기 많이 들어왔죠. 또 특권이 너무 강하다, 지향적 국회다, 그런 말 수없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실제 그거하고 반대입니까? 아니면 그쪽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회가 정상적인 입법기관으로 공정하게 흔들림 없이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애국 시민은 국회도 정화해야 돼요. 표 찍을 때 잘 기억해 놨다가 안 찍을 사람은 절대로 안 찍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항운동입니다. 합법적인. 이제 내년에 1월이 지나고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 동북아 판도는 굉장히 요동을 할 거예요. 트럼프가 중국을 반드시 쥐어짤 거예요.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을 뒤로 옹호하면서 은근히 유지하게 하고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두지를 않을 거예요. 트럼프는. 일설에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조세피난처로 가장 돈을 많이 유출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한국인데 한국도 만만치 않더군요. 200개 국가 중에 3위예요. 거기서 금액이 추산되는 금액이 880조인가 그렇게 나와요. 880조라든가 그래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 2배인가요? 그 금액이 조세피난처에 유출됐다 그러죠. 그런데 중국은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세피난처가 대부분 미국령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렇대요. 그래서 중국의 그 큰 돈줄이 미국 소나기에 들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 무엇을 활용하더라도 경제 지렛대를 활용하더라도 중국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하고는 다를 것이다. 오바마는 선비형이지만 트럼프는 저돌적이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명석해가지고 결코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할 겁니다. 북한 핵이 어디가 경계선인가? 그게 나오면 행동에 옮길 거예요. 쪽집게처럼 북한 핵만 도려내는 작전을 쓴다든지 중국하고 협의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할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제가 볼 때도 내년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든 아니면은 어떤 특단의 작전이 있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남북관계도 내년에 요동하고 국내 정치도 요동하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순실이니 뭐니 이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현재는 쉬는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 분위기도 1월 넘어가서 2월 넘어가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릴 것이다. 역전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무엇 하나 잘못하면 그 책임은 전부 국회에 돌아간다. 화살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아갔지만 그때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움직이는 의도하고는 다른 형태가 나올 것이다. 언론이 엄청난 또 파도를 일으켜서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그러나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언론이 지금처럼 계속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하면 언론은 외면당하고 국민은 정보를 언론에서 안 얻을 겁니다. 다른 데서 얻을 거예요. 그걸 돌이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는 또 거꾸로.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내년에 12월에 하든 그 전에 하든 대선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보궐선거가 있는데 4월에. 그럴 때도 절대 야당한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이 민심이 풍향이 반대로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거지요. 특히 새누리당이 갈라질 거 갈라지고 정화될 거 정화돼가지고 새로 보충을 한다면은, 그리고 정말 애국심 강하고
투철하고 강력하고 지략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한국의 모든 병폐 국민이 지금 원한 게 있어요. 이건 좀 바꿔줬으면 저건 없었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처럼 강력하게 다 바꾸겠다고 공약하면은 그 사람이 당선되지 지금 앞에 눈앞에 뭐 잠룡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지지를 떠나서 지금 남북관계가 앞으로 얽혀지기 때문에 한국의 정체성을 뭔가 무시하고 투간을 계속 추종하는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겠는가. 사드 배치 안 하고 개성공단 열어주고 북한 퍼주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한 것이 다가온다. 이런 걸 여러분이 예측을 해보셔야 돼요. 그전에 조심조심 했지만 앞으로 딱 잡으면 본격적으로 밀고 나가버릴 거예요. 뭐 한미연합사 해체, 작전권 해수.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군하고는 인연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즉각 개입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미군이. 유사시에 개입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의회 승인 과정이 없어요. 즉각 개입돼요. 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가 작전권 해수를 해버리게 될 때는 즉각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도. 법이 그러니까요. 멀어지게 되죠. 거기다가 보안법 폐지한다. 아까 말했듯이 개성공단을 연다. 뭐 별거 다 진행시킨다 해보세요. 그리고 남북 화해한다. 평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평화협정을 요구한다. 그 과정까지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평화협정 요구하고 북한에는 그러다 보면은 핵무장 완료해버리고 그때는 어느 나라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미국도 손을 못 씁니다. 핵무장 완료한 국가는 손 못 떼요. 그렇게 되면 미군도 손 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내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그래도 투자할 것 같습니까? 다 떠납니다. 다 떠나. 경제 다 무너집니다. 경제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은 안녕할 것 같습니까? 또 이 말을 듣는 중에 언론기관, 국회, 검찰 모든 기관에 종사하신 분들 안녕할 것 같습니까? 그 상황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그런 게 안 온다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남북 연방제 한다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또 반대해서 수많은 사람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나 또 무력으로 눌러버렸다. 뭐 경제가 어떻게 되든 반대가 어떻게 되든 남북 연방제 더 중요하다고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용감하게 나서서 안 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분위기가 죽일 놈이다 하고 언론에서 막 공격하면 감당되겠습니까? 원란 말기도 그랬는데 나설 수도 없어요. 그 분위기 되면. 그리고 남북 연방제 된다.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동등한 거 될 것 같습니까? 평등하게. 그건 흡수를 의미해요. 어떻게 해야 남북 연방제 제대로 되느냐 하면은 바로 북한 핵시설이 제거되고 그러면은 한쪽 팔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 정권은 교체됩니다. 교체되면 조금 더 유순한 정부가 나오면서 북한이 개방으로 가고 개방으로 가면 남북이 협조하고 이러다가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방제로 가든지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북한이 붕괴돼서 통일을 하든지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지 지금 상황에서 연방제로 가면 흡수당하는 거를. 갑이 되고 을이 되고 이 관계가 벌어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이 그걸 원한다면 그 길로 가야죠. 우리 저 기득권들이 그것이 행복이고 자기 이해관계가 좋아지고 그걸로 자기들 권력이 커지고 돈을 벌겠다면 그 길로 가야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반대해야죠. 그건 선택은 각자 자유예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하면 또 그 길로 가야죠. 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지. 선택은 각자 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누가 말려요? 지옥이라도 내가 가고 싶다는데 가야죠. 천국이라도 내가 가기 싫다면 안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